네, 철학책 강연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김만권 철학자님과 또 김재인 철학자님 함께 해주시는 강연인데요. 중천철학도서관에서 선정한 올해의 철학책 새로운 가난이 온다의 김만권 철학자님과 생각의 싸움 김재인 철학자님이 만나셨습니다. 두 철학자의 대담을 톡톡 튀고 아주 흥미롭게 이끌어 주실 특별한 사회자도 모셨습니다. 유튜브에서 굉장히 핫한 분이시죠. 충주시 홍보맨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김선태 주무관님의 사회로 올해의 철학자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 분을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와 함께 모셔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더욱더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주시 홍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선태 주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게 되는데요. 사실 사회라기보다는 여러분과 같은 입장에서 우리 철학자님, 작가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철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같이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올해의 철학책으로 선정이 되셨어요. 아주 영광스러운 수상인데 혹시 작가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상 소감 한 번씩 말씀해 주실까요? 먼저 우리 인사 안 드리고요. 인사 먼저. 네, 인사 먼저 드리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재인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만권입니다. 별도의 인사 시간을 요청하시길래 굉장히 좀 길게 하실 줄 알았는데 아주 짧게 하시네요. 자, 그럼 먼저 이제 수상한 어떤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영광이죠. 근데 원주 시민들께서 투표해서 심사 과정을 거치고 선정했다고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 점에서 이제 더 영광이고요. 특히 이제 이 훌륭한 책을 선정해 주신 원주 시민 여러분의 어떤 탁월한 해안을 저는 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원주가 더 사랑스러워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만권 작가님께서도. 예,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철학을 하고 있지만 제가 하는 철학을 주로 이제 시민 강연과 오히려 대학 강의보다 대중 강연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시민분들이 직접 이 책을 선정하시고 뭐 뽑아주셨다는 데서 더 큰 뭐 기쁨을 느끼고요. 그리고 이런 기쁨을 느끼게 해주신 원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의 싸움 간단하게 어떤 책인지 짧게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짧게가 시간이 어느 정도? 15초 이내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또 긴 거를 싫어합니다, 시민들은. 그래서 짧게. 철학 입문이고요. 철학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의 주제들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 김만권 작가님. 예, 제가 쓴 새로운 가난이 온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시대가 만들어내는 디지털 기술이 만들어내는 불평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디지털 기술 자체가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자체를 어떻게 바꿔놓고 있고 어떻게 격차를 만들고 거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그러면 뭐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 먼저 어떤 분 먼저 하시는 게 좋을까요? 시나리오에 저부터 하기로 했는데 뭘 또 물어보세요. 그 호흡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간략하게 강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십시오. 제가요 원래 이런 그 스크립트를 준비를 안 하는데 굉장히 긴장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사실 잠도 잘 못 자고 오늘 좀 형편없습니다. 살짝 봐가면서 이야기를 드려도 될 것 같죠? 네. 제 책 생각의 싸움은 말 그대로 이제 생각의 싸움입니다. 흔히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하면 뭐 인간에 대한 탐구, 뭐 인간에 대한 성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그런 작업은 이
인문학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예술도 그런 작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과학도 사실은 탐구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은희경 선생님 오셨는데 문학도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인간에 대한 탐구나 성찰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문학의 특징이 뭐냐? 철학은 뭐 인문학에 속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인문학의 특징은 뭐냐? 언어가 이제 그 핵심에 있다는 겁니다. 과학은 수학을 사용하죠. 예술은 소리, 색, 형태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그에 반해서 인문학은 주로 이제 언어를 통해서 가령 언어로는 표현되지 않는 상황들이 너무 많아 이런 얘기를 투덜댈 때도 그걸 언어로 이제 하는 게 인문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질문드리면 언어로 하는 게 이제 철학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어가 없었다면 철학도 없었을까요? 인간이 없었겠죠. 아 인간 자체가. 예.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을 형성하는 그 과정하고 인간이 진화해서 이제 지금의 어떤 모습을 갖추는 과정이 함께 언어를 활용하는 과정하고 이제 나란히 같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는 언어와 인간은 뭐 거의 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네, 그런 관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근데 이제 인문학 중에서 철학만 조금 이제 놓고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여기 와 계신 굉장히 많은 3,000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철학이 뭔가 이 신비하고 특수한 그리고 난해하고 뭐 이런 어떤 활동이다, 어렵다 이렇게 이제 직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뭐 한편으로는 맞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꼭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철학과에서 배우거나 아니면 철학 역사에서 배우는 굉장히 중요한 철학자들의 대부분은 철학과 출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철학과라는 게 만들어진 것도 대략 한 서양의 18세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가령 뭐 데카르트, 뭐 스피노자, 휴움, 뭐 로크, 버클리, 뭐 라이프니츠, 칸트 이런 사람들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철학과 출신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 대부분은 철학과 교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제 돌아볼 때 이분들을 가장 탁월하고 훌륭한 철학자라고 꼽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학이 뭔가 오늘날 존재하는 그 철학과라는 틀, 이 속에서 생각하려고 하기보다는 좀 더 깊은 활동, 그리고 이제 역사를 거슬러가 보자면 굉장히 오래된 활동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도 철학과를 나오지 않더라도 철학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철학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사람 사는 어떤 모습 또는 지역, 장소, 경험 이런 것들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 번역 얘기를 하는데요. 번역이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예를 들면 한국어를 영어로 옮길 때 도저히 번역되지 않는 뭐 그런 어휘들 또는 정서, 표현, 어떤 사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런 차이가 날까? 사실은 이 번역되지 않는 그 간격이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지금 우리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삶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가령 뭐 특정 지리적인 위치마다 다 다르게 얘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삶이 다양하면서도 또 어떤 보편성을 갖고 있다,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 점을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가 자기 언어에 갇힐 때 우리 삶이 그냥 보편이라고 다시 말하면 어디 살아가는 사람들일지라도 우리처럼 살고 있다라고 오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제가 철학을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 이 배출된 이 철학의 결과물들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다른 언어가 각각 다른 렌즈로 세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결과물들을 배우는 게 굉장히 우리 삶을 돌아보는데 유용하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꼭 그런 건 아니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어떤 방식으로 유용하다.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이 철학을 얘기할 때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개념인데요. 이 개념이라는 거는 이제 아까 오셨던 은희경 선생님의 이 뭐랄까요, 이 픽션 어떤 예술적으로 언어를 가꿔내는 시나 소설 이런 표현 방식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은 언어지만 개념을 통해 세상을 더 잘 볼 수 있게 해주는 마치 우리 안경 같은 그런 렌즈를 가공하는 작업이다. 그래서 철학자마다 중요한 개념들이 있고요. 그 중요한 개념들을 이해하는 과정이 또한 철학을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고 또 동시에 세상을 더 정확하고 다채롭게 보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 개념이라는 게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예. 사실 철학 공부하려고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 우리가 꽉 막히는 순간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라고 하게 되는 그 어려운 개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철학을 잘못 배우게 되는 과정이 하나 있는데요. 뭔가 철학은 근사하고 있어 보이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 외웁니다. 한 100번쯤 보면 외우게 돼요, 우리가. 그래서 그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 개념이 솔직히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채로 사용하는 어떤 나쁜 관습, 관행 같은 게 생기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철학을 공부할 때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지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전문가들 중에도 뭐 여기 교수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철학과 교수들도 포함될 수 있는데요. 그 개념의 진짜 의미를 이렇게 체화하지 못한 상태로 그 개념들을 그냥 막 쓰는 거예요. 그리고 외우고 나면 아는 것처럼 느껴져요, 막 기분이. 그러니까 그 개념을 아무 때나 쓰는 거죠. 이런 이제 그 문제가 전문가들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이제 같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거를 제3자한테 우리가 의존해가지고 그게 맞냐 틀리냐 이걸 의뢰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철학 뭐 공부하지 마라. 굳이 역사나 과학이나 이런 걸 공부하는 건 분명히 삶의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철학 개념을 막 외우는 식으로 그렇게 공부하려고 하는 거는 아무 의미 없다라고 굉장히 자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개념을 만든 이유예요. 철학자마다 자기 나름의 고유한 문제가 있었고요. 풀려고 하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생각을 거듭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직 그 문제를 분명하게 이렇게 다듬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 자기가 이제 카드를 내미는 거죠. 아, 이런 개념으로 그 문제를 포착하면 더 잘 보이고 그리고 이제 풀 수 있는 어떤 출발점이 마련될 수 있다라는 거죠. 더 사례를 들자면 좀 사례까지 안 들면 너무 어렵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플라톤이라는 철학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표적인 개념이 이데아예요. 이데아. 근데 이데아가 뭐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데아는 사실은 이제 뭐 원본 이런 거에 가까운 거예요. 가장 진짜인 것, 뭐 이런 겁니다. 플라톤은 그걸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이데아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요. 그럼 플라톤이 풀려고 했던 문제가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때는 민주주의가 막 싹트던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 폴리스, 이제 도시국가죠. 이 도시국가의 지배자로 적합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진짜 정치인이 될 수 있을까? 이걸 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시작해서 진짜라는 게 가장 뭐랄까 극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게 기하학이었어요. 우리 주변에는 요 이제
탁자도 그런데 이제 동그란 것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 동그란 것들은 진짜 동그라미 원인 건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뭐가 더 진짜에 가깝냐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기준이 필요하겠죠. 바로 정확한 원, 이게 있고 세상에 존재하는 각각의 약간 가짜인 그런 원들, 동그란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 동그란 것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원이라는 기준을 우리가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걸 이제 이 원이라는 게 사실은 동그란 것 그 자체, 그리고 동그라미의 이데아, 이런 식으로 이제 플라톤이 또 부르게 된 어떤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이제 인간 사회에 적용하려고 했어요. 뭐 농부는 자기가 사람들 먹여 살리니까 가장 자기가 이 사회를 다스리기에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의사는 자기가 사람들의 몸을 치료해 주니까 이 진짜 폴리스를 돌봐주는 사람이 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목수는 목수대로 다 이제 그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런 다양한 주장 중에 누가 가장 정치인의 이데아를 닮았느냐, 이걸 이제 고르려는 그런 맥락이 있었다는 거죠. 그거 모른 채로 이데아 그러면 뭐 이데아가 이해가 될까요? 따라서 우리는 각 철학자마다 풀려고 했던, 예전에 없었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야만 했던 고유한 개념이 있고, 그 개념은 항상 문제랑 연결돼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을 공부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기의 문제를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보통은 약간 내가 뭘 문제로 생각하지, 뭘 문제로 겪고 있지 자체도 잘 몰라요. 따라서 그런 거를 좀 들여다보고 고민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으면 혹시라도 과거에 철학자들 중에 그런 문제를 다뤘던 사람이 만든 개념, 이게 이제 자기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나죠. 마지막으로 제가 그렇다면 왜 생각의 싸움이냐? 생각이라는 거는 뭐 다양한 등급이 있습니다. 어떤 건 굉장히 저열하고요, 어떤 건 상당히 고귀합니다. 이때 저열하다 고귀하다 이거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어떤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좀 더 활기차고 삶에 어떤 힘이 넘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생각이 있고요. 자꾸 이 자기를 비하하고 부정하고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후손들이 이제 접할 때는 다 평등하게 우리 앞에 다가와요. 그런 다양한 생각들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좀 더 힘차고 활기차고 기쁘게 자유롭게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많은 생각의 싸움 상황에 들어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의 싸움을 통해서 자기가 아까 은희건 선생님도 그 부분 되게 재밌게 말씀하셨는데요. 자기 생각이 자기 행동의 어떤 원동력이죠. 그 원동력이고 그 생각에 따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 수밖에 없고요. 그랬을 때 자기 생각을 자기가 주도하는, 자기 생각의 주인인 그런 삶의 방식이 있겠고요. 반대로 자기는 별 생각 없이 남의 생각을 자기 생각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사는 삶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 주인이 아니니까 자기 삶은 결국 노예의 삶이 되고 마는 거죠. 자기가 원컨 원치 않건 결과는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도 치열한 생각의 싸움을 통해서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을 훈련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제가 생각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다양한 일화들, 그러니까 문제들과 그 문제를 풀기 위해 고민했던 개념들, 그리고 그게 잘 드러난 텍스트를 조금 이제 짧게 인용하면서 한 줄 한 줄 읽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책을 써봤습니다. 그래서 철학에 입문하고 싶은 분들은 이 생각의 싸움 아마 첫 입문서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생각의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항상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작가님께서는 지금 현재 어떤 문제에 좀 직면하고 계신지.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저 앞으로 사회 활동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요. 그 얘기는 못 하겠고, 그렇죠. 우리가 왜 집단적으로 바보 같은 선택을 종종 할까? 몇 년 전에 했는데 또 바보 같은 선택을 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 이거 굉장히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꼭 풀어보고 싶고요. 인간은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가? 약간 이런 실수 거에 대한- 정도가 아니라 실수라면 모르고 하는 건데 알면서도 저지르는 바보짓이 있거든요. 네네. 그건 뭔가 생각에 문제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해주셨던 이제 플라톤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혹시 그럼 플라톤은 최종 결론이 뭐였습니까? 플라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교육을 받아서 트레이닝된 훈련을 받은 그런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하죠? 혹시 그 이론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작가님께서는? 민주주의 이따 김학원 선생님도 그 말씀 하실 수 있을 텐데요.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굉장히 많은 딜레마가 있습니다. 뭐 파퓰리즘 이런 상황도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파시즘, 우리 히틀러를 투표로 뽑았다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히틀러를 선출한 독일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바보 같은 선택, 집단적인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보면 훌륭한 통치자가 20년 이상 뭐 플라톤은 훈련 받아야 된다고 하거든요. 음악 교육, 체육 교육 다 포함해서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초엘리트죠. 이런 사람이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는 건 하나의 이런 민주주의의 어떤 그 불행한 결과를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다까지는 얘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답이다라고는 또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의 싸움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인문에 관한 우리 철학 인문에 관한 기초서가 될 수 있는 그런 책을 소개해드렸고요. 그럼 두 번째 강의에서는 조금 더 우리 실생활에 가까운 그런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만권 작가님 예,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이게 사실 김재인 선생님께서 너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야기할 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어떤 통치자가 훌륭한 통치자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아마 오랫동안 트레이닝을 받은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플라톤이 이야기했고 그걸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철인 통치라고 해서 이제 배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 플라톤의 국가라는 대화편이거든요. 그런데 그 플라톤의 국가라는 대화편이 우리는 뭐 읽어보면 이게 뭐 플라톤과 그 막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아주 점잖게 이야기를 나누고 뭐 거기 나오는 소크라테스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렇군요 막 하면서 이렇게 듣는 그런 대화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그걸 들여다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게 소크라테스가 나와서 어떤 말을 하면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중에 특히 반발을 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면 뭐 거기 뭐 이렇게 국가를 열어보면 트라시마코스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선생님한테 선생님은 맨날 우리 말하는 거 말꼬리만 잡고 물고 늘어져요. 선생님은 그렇게 하는 거 정말 잘못돼 있고 도시에 그걸로 다 알려져 있어서 선생님 너무 싫어요.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대화를 하다가 또 말꼬리가 사실은 그 소크라테스가 이 트라시마코스의 말꼬리를 잡아서 트라시마코스가 너무 화를 내면서 막 뛰쳐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하던 다른 사람이 쫓아나가서 그 트라시마코스를 잡아가지고 우리 끝까지 이야기나 들어보고 대화나 좀 해보세요 하면서 앉혀놓는 막 그런 이야기예요.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가가 정말 한 편의 드라마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제 통치자의 덕목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거기서 아주 주요한 대화자가 누구냐면 글라우콘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글라우콘이라는 인물은 국가라는 대화편을 쓴 플라톤의 두 번째 형님이에요. 근데 이 거기에 이제 실제로 이 대화편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글라우콘이 이제 그 소위 말해 이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처음으로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입니다. 그랬더니 거기 대화편에서 글라우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선생님 이제 큰일 나셨습니다.
도시의 젊은이들이 우통을 벗고 선생님한테 다가와 선생님이 지금 하시는 말을 따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도시가 어떻게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어야 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선생님께서 제대로 우리한테 이유를 대지 못하신다면 오늘 여기서 선생님 우리한테 큰 망신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경고를 하죠. 실제 이 안에 읽어보면 우리가 누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야 하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사실 그 국가 텍스트로부터 출발하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사실은 그 국가가 다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분배하고 나누어야 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 전공 중에 하나가 분배 철학이라 그래서 자원과 권리를 어떻게 나누는가에 관한 그런 걸 하고 있고요. 실제 그 자원과 권리를 가장 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플라톤에 따르면 철학자라는 거죠. 철학자가 그거로 트레이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고요. 어떻게 자원과 권리를 분배할 것인가. 특히 어떻게 보면 오늘 선생님이 이제 쓰신 책 제목이 생각의 싸움이라는 책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권리와 자원을 분배할 것인가라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싸움을 걸었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요즘 너무 많이 하는 말이죠.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는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책임의 윤리. 정말 우리 인간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질 수 있을까? 라는 게 제가 걸어봤던 싸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우리가 IMF 이후로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사는 게 어려워지고 하면서 생존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됐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들여다보면 그 가운데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고 뭐 자기 인생은 각자가 책임지는 거라는 이런 발상들이 엄청나게 우리 사회에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통계적으로 들여다보면 20, 30대들한테는 정말 이게 몸에 배어 있는 발상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것. 그런데 정말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보면 우리 시대를 보면 저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인데요. 많은 분들이 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우리 인생을 우리가 책임지지 못하게 만들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술이 중립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이 기술은 그다지 중립적이지가 않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 같은 경우에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디지털 기술은요, 그 기술 안에 아주 편향적으로 분배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향적 분배가 아주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상위 5%, 심하게는 1%한테 그 모든 이익을 몰아주는 성향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대표적인 예가 디지털 기술은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기술 중에 가장 발전 속도가 빠른 기술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기술이 발전 속도가 엄청 빠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는 사람의 숫자는 점점 작아질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수에게 분배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디지털 기술은 우리가 상용화될 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플랫폼의 형식으로 상용화가 되는데요. 근데 그 플랫폼은 일단 덩치가 커야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덩치를 자꾸 플랫폼이 키우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가장 대표적으로 최근에 덩치 키우기에 열심인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 쿠팡 같은 기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쿠팡은요, 오랫동안 거기서 활동해온 고객보다 신입 고객의 혜택이 훨씬 더 많은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덩치를 키워야만 잘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같은 플랫폼 내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들을 활용해서 수많은 이익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야에 들어가 보면 그 각 분야마다 덩치가 큰 한두 개의 플랫폼이 거기서 독과점을 차지하고 있는 걸 우리가 실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과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차원에서 이렇게 그 독과점을 하고 있는 4개의 기업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구글이라는 기업, 그리고 애플이라는 기업, 그리고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SNS 회사, 그리고 이제 아마존이라고 하는 물건을 파는 회사죠. 그래서 이 4개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일종의 독과점을 마련하고 있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지구인의 절반이 쓰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용도를 기록하고 있는 어떤 그런 플랫폼이죠. 그러다 보니 이 플랫폼이 덩치가 커진 플랫폼에다가 아주 집중적으로 분배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독과점이 만들어지는데, 실제 우리가 생활의 영역이 들어와서 청소, 배달, 심부름 같은 플랫폼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우리가 배달 플랫폼을 보면 배달의 민족이라는 곳이 이제 뭐 상당히 많은 걸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 배달의 민족을 우리가 민족은 사실은 이 플랫폼 자본의 속성도 보여주는데요. 실제 여러분이 배달의 민족으로 주문하면 독일 민족이 배달로 오죠. 예, 한국 민족이 배달로 오지 않습니다. 독일 민족이 배달로 오고요. 좀 애국심을 발휘해서 요교 같은 데 주문을 하면 요교도 독일 민족이 배달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좀 더 그래서 난 정말 피하고 싶어. 그래서 쿠팡이츠로 주문하면 일본에서 배달이 오는 걸 수도 있습니다. 왜? 지금 쿠팡의 뒤에서 돈을 대는 곳이 일본에 있는 손정희 회장 같은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안에 독과점이 만들어지면서 또 집중적으로 분배가 돼서 자꾸 양극화 분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양극화 분배는 어느 정도냐면요. 2017년 우리나라의 통합소득이 2019년에 국회에 보고가 된 자료를 들여다보면요. 2017년에 우리나라 상위 1%가 2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버신 소득이 그 해에 하위 629만 5천 명만큼 벌었습니다. 22,000명이. 그리고 우리가 2013년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요. 우리나라 하위 50%가 우리나라 전체 부의 1.7%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5%가 우리나라 전체 부의 50.3%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10%가 66%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사실은 디지털 시대가 들어오면서 이런 극단적 분배가 일어난 건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면서 그것들이 지구적 시장 차원에서 아주 초국적으로 작동하면서 일어난 일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가 또 그럼 더 나가서 그럼 우리한테 충분한 소득이 보전되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대에 또 안정감을 느끼느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실제 2016년에 NH투자증권에서 100세 시대 연구소라는 곳에서 중산층 보고서를 냅니다. 그 중산층 보고서에서 실제 중산층에게 들어가는 분들한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중산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중산층에 속한다고 답했을까요? 79.1%가 나는 속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중산층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5명 중에 4명이 실제 중산층의 5명 중에 4명이 내가 중산층에 속하지 못한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런 불안감,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항상 내가 빈곤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충분한 소득이 지속적으로 보전될 것이라는 대한 확신이 우리한테 없기 때문이죠. 왜냐? 우리는 지금 불안정 고용 시대를 살고 있고 언제 해고될지 모르고 언제 일이 끝날지 모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는 거야 라는 말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말은 아주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좋은 말이고 산 사람한테 책임을 주는 말이지만 한 번만 뒤집어 보면 너의 인생이 실패했을 때 사회나 국가의 도움을 요청하지 말란 말이거든요. 사회나 국가가 책임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알아서 각자 도생해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게 올바를까?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정말 각자 도생해서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소득의 양극화 그리고 자산의 양극화 이런 다양한 패턴을 생각해 볼 때 그런 일이 그렇게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좀 뭔가 우리가 이제 다른 분배 방식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있는 건, 이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제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라고 묻긴 하는데요. 열심히 일하는 것을 자격으로 분배하는 것에서 조금 다른 분배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 열심히 일한다라는 것이 어떤 분배의 자격이었다면 과거에는, 이제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나한테 충분한 소득이 보전되지 않는 어떤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자격만으로 분배할 수는 없을까? 그런 방식으로 뭔가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다 재구축할 수는 없을까라는
그런 의식을 담은 게 생각을 담았던 책이 바로 이 새로운 가난이 온다라는 책이었습니다. 사실 이 책은 제가 쓰고 싶었던 이야기의 절반만 들어가 있는 책인데요. 사실은 나머지 절반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렇게 밀려난 다수들이 얼마나 위험해지는가. 아까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 우리는 집단적으로 그렇게 멍청한 선택을 지속적으로 할까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실제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책의 한나 아렌트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외로워지는 상태인데, 그 외로워진 대중 집단들이 히틀러를 지지했다. 왜? 누구도 나를 안 도와준다는데 나를 도와주겠다고 내미는 손은 히틀러의 손이든 누구의 손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정치적으로도 위험해질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간답고 안전한 삶을 마련할 수 있는 새로운 분배를 지금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썼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강의 잘 들었고요. 우리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강의에 대해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가난이 온다고 하셨는데 우리 작가님은 가난하신가요? 아니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뭐 이 새로운 가난이라는 부분, 저도 일종의 비정규직이라 그래야 되나요? 여전히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이고,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는 사실 여기에서 지금 안전한 부류인가 아닌가라고 묻는다면 저는 안전한 축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뭐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자의 임무가 뭘까? 철학하는 사람의 임무가 뭘까라고 했을 때 제가 아는 한 철학자의 임무는 위기의 시대에 평범한 사람들에게 안전한 보호망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가서 여기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터전을 제공하는 것이 철학자의 임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일을 하고 싶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박수 한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잠깐 토론 아닌 토론 같은 걸 좀 서로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말씀하시기를 항상 의문을 가지고, 그죠?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해보는 이런 태도가 좋은 태도, 철학자의 태도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서로 한번 질문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중에 혹시 뭐 반박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건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여쭤보는 시간을 좀 서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보실까요? 아니 뭐 사실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김재인 선생님과 저는 같은 직장에 있습니다. 되게 놀랍게 원주에서 같은 직장에 있는 다른 두 책을 정말 엉뚱하게 뽑아주셔가지고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지? 라고 저희 깜짝 놀랐었는데요. 직장에서 맨날 싸웁니다. 맨날 제가 시비를 거는 축이고요. 근데 사실 제가 디지털 불평등에 관해서 썼지만 김재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AI 분야에 가장 선두에 있는 철학자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인공지능 분야에서 많은 국가 정책 같은 것들을 철학적 배경을 우리 김재인 선생님께서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김재인 선생님 걸 보고 제가 공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뭔가 공개적으로 반박했다가 큰 망신을 당할 것 같아서 큰 망신을 당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저한테 차라리 질문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대답을 못해도 괜찮거든요. 네, 공을 넘기셨고요. 네. 이렇게 공을 받으면 안 되는데. 근데 저도 선생님 책 읽기도 하고 또 같이 이런 북 콘서트 같은데 같이 참여하기도 하고 많이 했는데요. 저도 이제 소유권이라는 게 되게 문제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물건, 예를 들면에 대한 나의 소유 권리죠. 내가 이걸 갖는 게 정당하고 남이 이걸 빼앗아 가면 그거는 잘못이다. 뭐 이런 이제 부류의 생각입니다. 근데 한 200~300년 정도 이제 서양에서 어떤 게 그럼 정당하게 내 거고 어떤 건 내 거일 수 없는가, 이런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 디지털 소유권 한마디로 이 디지털이 많은 불평등을 낳는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건 당연히 이제 많이 투자한 주주라든지 이게 처음에 창업한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뒤늦게 참여하거나 아니면 그 형성돼 있는 기술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제 조금밖에 못 가져가고,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서 점점 이 불평등이 커진다. 뭐 이런 문제 상황이 최근 한 20년 정도 이제 계속 되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거는 이 디지털에서의 이제 요즘 IP라고 하는데요. 지식 재산, intellectual property. 이 지식 재산이라는 게 과연 얼만큼 정당한 걸까? 이게 지식 재산이라는 거의 대표적인 게 특허 같은 거예요. 누가 특허를 이제 특허권이죠. 특허권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일정한 사용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불해야만 하는 겁니다. 뭐 저작권도 일종의 지식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디지털 기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간단한 수학적인 코드, 이거를 개발하면 그 후에는 재생산 비용이 거의 안 들어요. 즉 카피할 때, 복제할 때 거의 공짜로 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책이라든지 이런 거의 저작권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재생산이 될 때 물리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책을 한 권 찍을 때, 두 권 찍을 때, 10권, 100권 찍을 때마다 비용이 들어가는 데 반해서 디지털 재산은 그런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재생산 비용이 제로에 수렴해요. 근데 과연 그거를 과거의 방식으로 소유권을 그만큼 가져가는 게 정당하냐, 이런 문제가 한 가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그 글로벌 기업들이 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이라는 게 디지털 영역에서 과연 그만큼의 기여를 했느냐 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현존하는 특허에 이렇게 제가 가끔 그런 비유를 드는데요.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물 위에 떠 있는 빙산의 부분하고 밑에 가라앉아 있는 빙산의 부분, 비중이 뭐 이렇게 염도마다 좀 다른데 대충 한 11대 89 정도로 보면 된다고 그래요. 그보다 더 이제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요. 그런 정도에서 위의 부분은 예를 들면 그 기업이 특허를 정당하게 자기가 뭐 발견하건 발명하건 했다고 쳐요. 근데 밑에 숨어 있는 그 많은 기술은 옛날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공통의 지식, 지혜, 권리예요. 그렇다면 과연 100을 주장하면서 많은 부분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인류의 나머지, 그러니까 과거에 존재했던 인류 뭐 등등에게 의존하면서 그걸 다 가져가려고 하는 건 이건 너무 얌체짓 아니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재생산할 때 드는 비용이 안 들면서 그걸 다 가져간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생산을 했을 때, 처음 생산해서 특허를 받았을 때 그 기술의 상당 부분은 남들에게, 같이 우리 이 지구를 살아왔던 다른 인간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걸 다 가져가는 게 정당하냐, 이런 이제 부류에서 근대 그 정립된 사유재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많이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선생님이 이제 그런 다른 분배 방식,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복제할 때 비용이 별로 안 들면 그걸 소비자가 갖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인류가 나눠 가질 권리가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밑에 빙산의 아래 그 잠겨 있는 부분에서 인류가 전체가 기여를 한 거라면 그 인류의 후손인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구인 대부분이 그 권리를 그만큼은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분배 상상, 이걸 해보곤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다른 분배 방식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요즘 탐색하고 있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이고 예. 아니 그 최근에 선생님께서 이제 그 공동주의라고 그래서 우리 인류의 공동유산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이익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가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고 관심을 또 많이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공기라든지
토지라든지 우리가 지금 토지는 사유를 하고 있지만 생각해 보면 이 토지의 사유가 언제부터 일어났지? 라고 생각해 보면 이게 되게 황당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 과거에 이제 그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제도를 내놓냐면 우리가 새로운 세대들이 있는데 이 새로운 세대들이 21살이 되면 이 세대들이 인생을 출발하는 인생 출발 자금을 주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되냐면요. 이 세계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공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사유를 다 해버려서 우리 후손들은 더 이상 사유화할 곳이 남아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손들이 사유화할 권리를 잃은 걸 보상해주는 그거로 우리가 기금을 마련해서 어떤 우리 후손들이 인생을 출발할 때 인생 출발 자금을 주자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이 토지가 공유물이라는 이제 그런 뜻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공유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건 뭐냐면요. 지금 디지털 시대에 만들고 있는 건 데이터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SNS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서 데이터를 만들면 페이스북은 여러분들이 만든 데이터에 광고를 연결하죠. 그래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은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글도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글 같은 걸 쓰고 나면 세금이 어디에 잡히느냐? 버뮤다 같은 곳에 잡힙니다. 세금이 잡히는 곳이 그걸 장부상의 수익이 어디서 난 거로 되느냐? 대한민국에서 난 게 아니라 버뮤다에서 나온 거로 잡힙니다. 그런데 버뮤다는 뭐냐? 법인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는 이제 그런 구조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 그렇게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런 공유물에서 나오는 데이터세 같은 걸 우리가 확보를 해서 우리가 또 나눠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류의 특히 우리가 지식 기반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모든 인류 지식은 인류의 선조들이 다 앞에서 쌓아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만큼 상상할 수 있고 그만큼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의 대가를 내놓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공유물을 넓혀가는 작업을 할 수 있고 특히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그 일이 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더 나가서 지금 지식 기반으로 나오는 생산품들이 디지털 물품이라고 한다면 디지털 물품의 생산 비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0에 수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상당히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선생님들의 인세도 그 사이버 같은 경우는 재생산 비용이 거의 들지 않지 않습니까? 혹시 그럼 인하하실 생각이 좀 있으신지? 실제 이제 저희들이 이북 같은 거 있잖아요. 이북 같은 경우에는 이북도 생각해 보면 저희들이 보통 다 그 가격에 저희들이 인세가 다 10%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거기서 나오는 수익들은 사실은 출판사 이북 같은 경우에는 많이 수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종이책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경우이고 사실 저는 이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유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들이 이북 같은 게 처음 나왔을 때는 그걸 그냥 대중들에게 그냥 무료로 푸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종이책을 아예 안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사람에 따라서는 자기의 책 한두 권을 그런 식으로 아예 그냥 그렇게 푸는 운동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저희들이 뭐 그 일종의 카피라이트 프리 운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푸는 운동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작가에 따라서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박수 듭니다. 한번 주십시오. 저는 반대합니다. 먹고 살 만한 작가는 뭐 그럴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작가는 좀 처지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작가가 가져가야 할 어떤 그 몫이랄까요? 그게 좀 더 늘어나야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이제 책 여기 좋아하시니까 다 같이 계신데요. 책 한 권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어야 할까? 그리고 고민을 하고 또 이걸 이제 글자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했어야 할까? 근데 우리는 뭐 짧게는 몇 시간, 뭐 길게는 며칠 안에 그걸 어떤 작가가 만들어낸 그 지식
생산품이자 우리의 그 어떤 생각의 자양분 이거를 흡수한단 말이에요. 커피 한 잔 마실 때 우리가 뭐 5,000원, 6,000원 낸다라고 하고 그거에 대한 가격을 스스로 어느 정도 이제 정당하다라고 지불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책에 대해서는 어떤 가격을 지불하는 게 적절할까 이런 고민이 사실은 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도서관 얘기도 잠깐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서 축제니까요. 도서관에서 빌려볼 때 과연 작가에게 가는 인세 없죠? 별도로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사실은 작가의 기여로 이 사회가 이게 풍요로워지는 건데 과연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본 사실 대출한 그 기록들이 다 전산으로 남잖아요. 그거를 공공의 어떤 재원을 마련해서 작가에게 좀 나중에라도 정산해주는 그런 방식들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취지는 뭐냐면요, 이 책을 쓰는 사람들이 뭐 쉽게 쓰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서 제외하고 정말 진지하게 책을 쓰는 분들이 기여하고 있는 몫이 이제 뭘까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 디지털 지식재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거꾸로 이제 관대하게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면서 반대로 조금 아날로그라고 하긴 뭐한데요. 조금 그와는 다른 카피 비용이나 생산 비용이 무지하게 많이 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관대하게 자기를 열어줄 수 있느냐. 그냥 그런 걸 둘러싼 그런 문제를 둘러싼 생각의 싸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생각해 보면 노래방에서 노래를 불러도 이제 사실은 저작권자에게 가지 않습니까? 금액이? 근데 도서관에서는 없네요. 없습니다. 예, 실제 해외에서는 그 일부 국가에서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보면 저자에게 인세가 갑니다. 예, 그런 국가들도 있습니다. 신기하네. 그러면 제가 아까 이제 계속 말씀하셨던 어떤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불평등이 심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익 입장에서 뭐 당연히 글로벌 뭐 탑 기업들에게 이익이 몰려가니까 양극화가 가속화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혹시 더 평등해졌다고 볼 여지는 없을까요? 예를 들면 뭐 축구 선수 호날두 선수나 저나 똑같이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혹은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그런 어떤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서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에는 어떤 평등함, 더 평등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기술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상당히 평등해지는데요. 근데 기술의 사용이 평등해지면 평등해질수록 그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의 이익은 늘어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술을 쓸 수 있다는 것과 그 기술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건 되게 다른 문제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 두 개를 구분해 보면 오히려 그 기술의 사용의 평등성, 접근성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히려 격차는 커진다. 라는 걸 우리가 실제로 좀 확인할 수 있는 게 디지털 기술의 역설 같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직업 시장에 들여다봐도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좋은 일자리를 많이 줄이고 그리고 질 좋지 않은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AI 발전 같은 경우가 의사들의 숫자를 줄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좋은 의사들이 하나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를 평생 동안 몇 장 볼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우리 정말 많이 봐서 한 3,000장 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 AI들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죠. 그러면 빅데이터를 통해서 더 많은 학습을 한 AI들이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릴 가능성이 이제 높아집니다. 그리고 법률도 마찬가지인데요. 법률 쪽에서도 AI들이 뭐 특히 판례법 쪽으로 돼 있는 곳에서는 데이터 구축이 너무 쉽기 때문에 변호사들의 숫자를 줄입니다. 그리고 우리 뭐 이게 또 디지털 기술 자체는 아주 복잡하지만 그것들이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거기에 내 있는 직종들의 직업 숫자를 계속 줄여나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왜? 연산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이죠. 계속 시대가 지나가면서.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사람의 숫자를 계속 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관리하는 사람들, 뭐 주식시장 뭐 투자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일자리를 약간 줄이고 반대쪽에서 어디서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일상생활에서 보고 계시는 청소, 배달, 심부름 같은 어떤 그런 쪽으로 오프라인으로 오히려 사람을 연결시키는 쪽에 이제 일자리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쪽에서는 상대적으로 보상 수준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떤 그 신분 자체가 다 독립 사업자들로 거기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통적인 노동자들이 아닌 거죠. 그럼 노동자들이 아니면 사회보험이 사라지고 노동 3권이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같은 일을 하면서 사회보험 없이 노동 3권 없이, 그러니까 보호도 낮아지는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요. 지금 현재 디지털 기술의 확장 자체가 우리가 접근성이 높아졌다라는 게 평등으로 가고 있다기보다는 분배의 틀로 본다면 좀 어떻게 보면 더 격차가 나고, 그리고 일자리 구조를 본다면 그 격차가 더 벌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는 게 지금까지 나타난 패턴은 그렇다라고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재인 작가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AI 시대가 오고 나면 철학자가 AI로 대체되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까요, 혹시? 저 실직한다고요? 인공지능, 제가 책도 썼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을 다시 묻다라는 아주 훌륭한 책을 썼는데요. 그게 2017년입니다. 그래서 벌써 5년이 지났고요. 굉장히 그 사이에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인공지능은 통계다, 패턴을 읽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패턴을 찾아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아직 답을 모르는 결과를. 번역도요, 별게 아닙니다. 번역은 어떤 문장을, 한글로 된 문장을 주고요, 그것이 갖고 있는 패턴을 찾아낸 다음에 출력을 우리가 지정해줘요. 영어로 해라. 그럼 가장 확률이 높은 문장을 영어로 적어주는 겁니다. 일본어로 적어주고요, 독일어로 적어주고, 중국어로 적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패턴을 잘 찾아가지고 과거에 있던 데이터의 어떤 특징을 제시하는 이 작업을 잘하는 게 인공지능인데, 철학은 그런 종류의 작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철학은 새로 우리가 맞닥뜨리는 고민, 새로 발생한 문제, 우리 사회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 그밖에 아직 없던 것들, 이걸 다루는 게 이제 포착해서 분명하게 구체화하고 개념으로 그걸 들여다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작업이 철학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거꾸로 인공지능이 발전할수록 이 철학의 작업,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아직 없던 거를 포착해서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작업, 예술이 대표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류의 작업은 좀 더 인간 사회에서 어떤 의미와 정체성을 더 이렇게 좀 약간 키워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철학은 뭐 새로운 기술이 발달되더라도 새로운 문제에 우리가 직면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철학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죠? 네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시간 관계상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먼저 잠깐 마지막 말씀 한번 해주시면. 제가 오늘 제가 싸움을 걸었던 이제 김재인 선생님의 책의 제목을 빌어서 싸움을 걸었던 그 발상이,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는 거야,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야라는 발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가 요구하고 그리고 그 시대가 바라는 어떤 인간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철학의 역할은 그 시대가 바라는 인간상이 정말 이 시대에서 적합한 인간상일까? 그리고 좀 더 봐서 미래에 적합한 인간상일까? 그런 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철학은 늘 미래 세대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자기 책임의 윤리가 정말 우리 미래 세대에게
도움이 되는 발상일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스스로 모든 고난에서 자기가 그걸 부딪혀서 이겨내는 아이들로 키워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까? 아니면 뭔가 같이 하고 같이 책임지고 같이 뭔가를 해가는 세대들로 키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같이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점점점 디지털 시대의 어떤 양극화 현상 속에서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직업적으로나 직업적 불안정 그리고 소득의 불안정 이런 것들에 시들리는 세대들이 계속 탄생할 겁니다. 계속 그 숫자는 증가할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의 방식으로 지금 네 인생은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가 같이 나서서 그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그게 어느 게 더 나은가? 이게 더 낫다라고 어느 쪽이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다른 선택, 다른 옵션을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읽어주시고 이 책을 올해의 철학책으로 뽑아주신 우리 원주 시민께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김재인 작가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은 덕담이 아닙니다. 주례사도 아니고요. 철학은 싸움입니다. 생각의 싸움입니다. 네 생각이 더 멋진 건지 내 생각이 더 멋진 건지 그걸 둘러싸고 싸워보는 겁니다. 그리고 멋지다면 아마 더 많은 사람의 선택을 받고 그 선택한 사람들의 삶이 더 나아질 겁니다. 그걸 위해서 이렇게 일종의 그 대표 선수 비슷하게 싸우는 거죠. 그 싸우는 방식은 묻고 따지는 겁니다. 묻고 따지고요. 고민이 있으면 그 고민을 둘러싸고 또 생각을 펼쳐보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의 상대방이 항상 있죠. 내가 아까도 선생님도 그 말씀 하셨지만 내가 반박하고 논파하고 싶은 어떤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맞수가 있는 법이고요. 그 맞수가 뭐 너무 이렇게 찌질하면 굳이 이제 더 싸움을 이어갈 필요는 없겠고요.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동의하는데 내가 볼 땐 잘못됐다라는 그런 종류의 생각이 있다면 그것과는 더 치열하게 싸워야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시하는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고 굉장히 지금 사회에만 적용되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특수한 것일 수도 있고 또 특정 뭐 세대나 지역 이 계층 이런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시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다수가 거기에 동의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맞지 않다, 옳지 않다, 정의롭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류의 생각들이 있다면 그 생각과 이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묻고 따지고 한 번 더 뭐 찔러보고 자극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고서는 점잖게 대화를 나누고 좋다고 이렇게 다독이는 그런 게 철학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제가 생각의 싸움이란 유튜브를 구독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아까 원주 시민께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고 오늘 지금 막 모기도 날아다니기 시작했더라고요. 이렇게 배고프실 수도 있는데 진지하게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이곳에 오신 원주 시민 여러분과 우리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작가님 정말 어려운 발걸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모시기 어려우신 분들인데 참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고요. 또 우리 원주 시민들 참 사실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사실 철학이라는 거는 뭐 쉽지 않죠. 하지만 또 오늘 이렇게 한번 들어봄으로써 이런 전문가분들과 함께 어떤 하나의 틀을 깼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앞으로 철학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중천철학도서관 우리 주최 측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이걸로 오늘 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신 세 분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